시작하겠습니다. 네, 2차 특허법 사례 강의입니다. 네, 상하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상은 변리사 기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다음에 하는 변호사 기출 플러스 대학 특강 문제들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따가 뒤에서 필요시 다시 설명드릴 거예요. 근데 어떤 게 더 중요하냐 하면은 당연히 상이 더 중요해요. 네. 근데 하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따가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네. 네. 먼저 옥하방 안내를 드릴게요. 네. 옥하방 질의응답 관련해서 네. 사례집 보시다가 또는 문제 풀다가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은 네. 일로 문의 주시면 됩니다. 준특허 검색하시고 사례 강의 톡방 입장해 주시면 됩니다. 톡방에서는 관련 자료들도 뭐 나눠 드리죠. 예를 들어서 그 사례집에 문제만 뽑아 놓은 자료들. 그러니까 이게 문제만 뽑아 놓은 자료는 여러분들이 이거 보다 보면은 책에 필기하면은 이제 예단이 생기잖아요. 다음에 풀 때. 그러니까 사례집 사실 변리사 기출 제가 생각할 때는 2번, 네, 많으면 3번 정도 풀어보시면 좋거든요. 네, 그래서 변리사 기출 자체를 돌리지 않고 네, GS만 막 너무 중심으로 돌리는데 변리사 기출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문제만 뽑아놓은 자료들이에요. 제가 지금 톡방에 전달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목차집도 전달 드려요. 목차집은 뭐냐면 네, 그 답안의 목차만 추출해 놓은 부분이죠. 그래서 이따 말씀드리는데 목차집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결국 뭔 말하는 거죠? 톡방에 들어와서 자료를 받아가라 이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례 강의 톡방 비번은 0707입니다. 네. 그 다음에 OT 앞에는 사실 이거는 똑같아요. 네. 여러분들 기득 합격 목표 핵심은 뭐라고요? 네. 기득 합격 목표 핵심은 2월 달에 암기 스퍼트 하고 3월 달 GS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네. 그래서 2월에 암기 스파트를 잘해야 됩니다. 암기 스파트의 핵심은 뭐죠? 암기할 게 선별이 잘 되어 있어야 돼요. 자료가 너무 많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머릿속에 넣고 있을 게 한정적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가 뇌 용량이 무한이다 하면 상관없는데 우선순위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많이 빈출되는 거 네, 당연히 우선순위 높은 암기 사항입니다. 그래서 기출문제 보시면은 아는데 이게 사례 강의 네, 사례집 상의 변리사 기출 있잖아요. 근데 하의 변호사 기출 있잖아요. 출제위원 풀이 동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거의 한 90% 교수님들이 겹쳐요. 네, 가끔가다 10% 막 실무자들 들어가는데 그런 건 좀 빼고 90%가 출제위원 풀이 겹쳐요. 상을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 논점들 많이 나오네 하는데 그게 조금 감이 잘 안 잡힐 때가 있어요. 그때 하를 보잖아요. 얘네들만 계속 돌아가면서 나오는구나. 그걸 뭐라고 하죠? 기능용 오리엔테이션 자료에 있잖아요. 드래곤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교수님들이 매번 똑같은 중요 쟁점에 대해서 문제 스타일만 바꿔서 내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똑같은 쟁점은 암기가 잘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러면은 똑같은 쟁점이 나오는데 문제 스타일을 바꾸잖아요. 그럼 뭐가 바뀌죠? 우리 목차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안에 들어가는 내용은 비슷해요. 왜냐면 신규성 나오면 신규성 의취 적고 뭐 동일성 판단 방법 적고 이제 사안 포섭할 때 구성의 차이, 효과의 차이, 소결 이런 식으로 떨어지잖아요. 근데 문제가 쟁점이 똑같아도 이제 물어보는 바나 사실관계가 달라지잖아요. 목차 형태가 달라집니다. 그게 고득점이냐 아니냐 차이예요. 네. 그래서 제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기득 때 이제 제대로 하려면 2월에 암기를 쫙 박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3월 GS 들어가서 문제풀이 스킬이라든지 실수 방지 방법 이런 거 쫙 이제 7월 달까지 마스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선수가 돼 있어요. 그런 다음에 시험장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려면 2열 암기 스파트를 해야 되는데 중요사항이 뭐냐면은 상하, 네, 교수님들이 자주 출제되는 논점들 위주로. 그러면 한 논점이 한 10개 정도 돼요. 신규성, 진보성, 간접 침해, 뭐 이익제도 조금에 이제 뭐 심판, 소송 막 해서 몇 개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그 얘네들 이제 A급으로 받고, 그다음에 나머지 뭐죠? 최신 판례. 최신 판례는 판례 사실관계 그대로 해서 그냥 외워버리세요. 만약에 가능하시면 외워버리면 걔네들은 시험에 나오면 개꿀 이겁니다. 네, 그거예요. 만약에 그 강약 조절 안 하시잖아요. 그럼 책 전체를 수평하게 보는데 그거는 이제 3시나 4시 이상 분들 중에 네, 좀 수석 목표로 하시면은 그렇게 많이 하죠. 네.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사례 강의는 판례 강의랑 비슷한데 차이점이 있죠. 네. 판례 강의는 제가 떠먹여줘요. 그래서 판례마다 사실관계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판결이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사실관계는 문제예요. 네, 그렇죠? 그 다음에 판결이 나가야 되면 그건 답안입니다. 네. 그래서 판사님들이 이미 문제 다 풀어놨어요. 그거 제가 그냥 판례 강의에 다 전달 드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사실관계 나오면 이 법리 쓰고 사안포섭 이 순서대로 하고, 이 판례 나오면 쟁점이 2개인데 뭐 신규성 쟁점이랑 무권리자 쟁점이랑 2개인데 이게 핵심 사실관계랑 사안포섭이 이렇게 떨어지면 고득점이 나오고, 그거 하는 게 이제 판례 강의예요. 사례 강의는 뭐냐면은 실제 사실관계인 것도 있지만 창작 문제들이 더 많아요. 만약에 실제 판례 사실관계가 나온다 하면은 그거는 판례집 그냥 갖다가 법리랑 사안포섭 최대한 비슷하게 갖다 박으면 고득점 뜨는 거예요. 근데 창작 문제다 하면은 사실 변리사 기출 중에 창작 문제가 한 60% 정도 되는 것 같아요. 네, 60% 정도 되는데 그걸 잘 풀어야 돼요. 네. 직접 풀고 맞으면서 느는 강의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거 일정 수정을 못했는데 아무튼 사례 강의는 이제 여러분들한테 목차 초안 잡고 결론 도출할 시간을 드려요. 뭐 문제마다 대략 5분 정도. 문제마다 이제 길면은 조금 더 드리고 짧으면 조금 덜 드리고 하면서 제가 시간을 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목차 잡고 답안 작성하고, 만약에 만약에 자기가 문제 읽는 속도가 빠르신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은 목차를 짠 다음에 옆에 키워드라든지 아니면 사안포섭을 어떻게 할지까지 그걸 다 작성을 하시면은 더 도움이 돼요. 근데 통상인 기준으로 제가 시간을 설정해 놨기 때문에 예를 들어 5분이 나오면은 5분에 딱 목차 잡고 결론 내리면서 딱 끝나게 딱 설정해 놨어요. 근데 만약 시간이 남는다 하면은 그 목차 옆에 키워드들 변기하세요. 예를 들어 신규성이라 하면 목차 옆에 법조문 29조 1항 옆에 뭐 공개 대가, 뭐 공지기수가 동일, 뭐 이러면은 특허를 받았어. 그런 키워드들이 있죠. 그걸 변기하다 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딱 돼요. 그래서 직접 풀고 맞으면서 느는 강의인데 이거 되게 아파요. 언제 아프냐면은 사례 강의 초반에 되게 아파요. 그래서 사례 강의를 하면은 아픔의 정도가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초반에 엄청 아프다가 이제 하다 보면은 이제 요령이 생겨요. 근데 이게 아프거든요. 근데 이게 아프다니까 자꾸 사람들이 아프다니까 제가 또 그 아픈 사람 못 보거든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안 아프게 할까 준비를 좀 했어요. 요번 강의부터는 안 아프게 어떻게 할까 하면서 이거 이따 뒤에서 나오는데 예시들을 좀 보여드릴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게 판례 강의, 사례 강의 만약에 하면은 총알 세팅이 완료됩니다. 뭐냐면 최신 판례, 중요 판례, 그 다음에 빈출 논점, 총알이 다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에 여러분들이 실제 선별을 하셔도 나중엔 총알이랑 비슷하네? 이런 생각이 느낄 거예요. 근데 총알은 합격자가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기득 합격자가 내가 동차라면 얘네들은 최소한 외우겠다 하는 게 총알 자료예요. 그러니까 그 기득분이 그 총알 만들 때 제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게 기출문제랑 최신 판례예요. 그 다음에 빈출 논점들이 있거든요. 걔네는 다 디펜스가 되게 설정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동차일 때는 여러분들이 이거 할 시간이 없잖아요.
할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총알 나눠드리면서 못하면 이것만 외우셔도 시험에서 선방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총알만 보고 올해도 그거 단정은 할 수 없어요. 총알 보고 떨어진 사람도 많은데 총알만 보고 55점 막 이렇게 맞으신 분도 있어요. 다른 거 안 보고. 근데 그 차이가 뭘까요? 사람 능력 차이일 수도 있는데 시험장에서 순발력, 대응, 센스 이런 게 사실 조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키울 수 있는 방법을 사례 강의 때 되게 많이 전달드려요. 왜냐면 사례 강의라는 게 생각해보면은 문제가 있고 답이 어차피 책에 다 있잖아요. 그럼 그거 보면 되는 거 아니야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들도 축구 볼 때 그냥 축구 경기하는 거 이렇게 보면 되는데 거기 중계진들, 해설진들이 막 얘기를 해주잖아요. 그게 필요한 거예요. 왜냐면 그 분석해서 저 사람이 저 상황에 왜 저런 행동을 했는지, 저게 경기에 어떤 영향이 있는지, 저 때 방법이 여러 가지 몇 개가 있었는데 저 중에 왜 저게 최적의 방법이었는지, 그런 방법들을 다 요인을 알려드려요. 이유를 알려드리고. 해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문제 보고 답 보는 거 이상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사례 강의 하면 이제 아마 좀 고수가 될 거예요. 그리고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특허가 있잖아요. 민소랑 상표 이 중간 어느 지점에 위치하거든요. 민소 같기도 하다가 상표 같기도 하다가 약간 아리까리한데 답안도 그래요. 민소 같이 쓸 때도 있고 상표 같이 쓸 때도 있고 막 그런데, 근데 그거는 특허의 문제의 속성에 따라 달라요. 그래서 특허 문제 속성이 그냥 어떤 쟁점에 대해 하나를 딱 물어본다면 민소처럼 쓰는 거예요. 근데 여러 가지 쟁점에 대해 다 같이 물어본다 하면은 상표처럼 쓰는 거죠. 그 다음에 사실관계가 적다 하면은 민소처럼 쓰고, 사실관계가 많다 하면은 상표처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중간 지점에 위치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정확히 아셔야 되고, 그러려면은 특허 문제별로 답안을 어떻게 접근하는지를 그 차이를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이 차이를 느끼잖아요. 그러면은 제일 많이 하는 말이 뭐냐면 특허 사례 강의에서 하는 말 듣고서 민소 상표 답안 작성 실력이 같이 엄청 늘었어요. 왜냐면 민소 답안만 보든 상표 답안만 보든 그것만 보니까 그 차이점이 왜 발생하는지, 그 차이점을 어떻게 부각시키는지 사람들 잘 몰라요. 근데 특허를 보면서 문제 유형별로 왜 이렇게 되는지 이걸 보잖아요. 그러면은 민소 답안에서 더 잘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상표 답안에서 더 잘 쓰려면 이렇게 해야 되고, 이게 특허로서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잘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번에 제가 사례 강의할 때 기본 강의, 판례 강의보다 목소리의 힘이 조금 더 세졌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제가 준비한 것만큼 목소리의 힘의 세기가 있어요. 근데 사실 제 준비는 뭐냐면 강의는 일시적이에요. 기본 강의든 판례 강의든 사례 강의든 다 일시적인데 여러분들한테 남는 건 책, 자료예요. 그걸 제가 잘 준비를 하잖아요. 목소리의 힘이 저도 모르게 좀 세져요. 그래서 이번에 사실 저도 생각을 하는 게 있거든요. 기본서, 판례집, 사례집 이렇게 책이 3개가 있는데 작년 대비 올해에 책들이 어느 정도 개선이 되었는지를 생각해보면 기본서는 대략 30% 정도 이제 개선이 되었어요. 전체적으로 그 깔끔함이나 중간중간 연결고리나 논리 구조나 기본서 30% 정도 개선이 되었고, 판례집은 한 20% 정도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판례집의 그 사실관계 정리라든지 그 판례 평석 참고 이런 내용들을 쉽게 볼 수 있게 되게 많이 바꿨어요. 사실 판례집도 더 개선할 부분이 많은데, 근데 사례집은 90 정도 개선이 되었어요. 그래서 책 똑같은데 뭐가 개선이 되었지?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진짜 갈아 넣었습니다. 제가 사실 예전엔 그런 말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뭐냐면은 제가 강의 초반에는 목차가 좋다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들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그냥 좀
되게 동차용 답안처럼 쓰려고 노력을 했어요. 왜냐면 이게 제가 강의 초반에는 사실 정예 군단이었어요. 정예 군단이라서 이제 소수의 정예를 고득점을 시키면 되는 거고, 제가 소형 강의다 보니까 처음 강의 시작해서 소형 강의니까 동차들 어차피 소형 강의 안 듣잖아요. 시간도 없고. 그러니까 기득 이상이나 3시, 4시 이런 분들이 듣다 보니까 필살기들을 되게 많이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답안이 좋네 막 이런 소리를 들었었는데, 근데 대형 강의가 됐잖아요. 동차생들 데리고 그런 화려한 스킬을 알려줘봤자 이 사람들은 그 기본기를 그냥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들인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답안에서? 최전기준표에 뭐 있죠? 최전기준표에 세 가지 있잖아요. 조문, 판례, 사안. 네. 그래서 동차들을 위해서 조문, 판례, 사안 이 세 가지만으로 최대한 답안을 구성해서 갖다 옮겨 적을 수 있게 만들어줘야지, 이렇게 답안을 생각을 했죠.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너무 대중성을 위해서 제가 이제 목차를 쉽게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목차로서 배우는 게 많이 없다 이렇게 말씀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걸 개선하려고 뭘 했냐면 사실 이 작업을 한 거예요. 기본서랑 판례집 작업을 한 게 사실 사례집 개선하려고 큰 그림을 그렸던 거예요. 그래서 기본서, 판례집의 내용을 동차들도 갖다 쓰기 쉽게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작업들을 최대한 한 거고, 이 갖다 쓰는 과정에서 여러분들이 포텐셜이 터지는 걸 만들어 드릴 수 있게 요번에 아무튼 사례집 완전 다 바꿨어요. 그래서 최근에 수석, 특허 수석, 특허 고득점자 답안 전부 다 반영을 해서 문제별로 제대로 뽑아냈어요. 그래서 목차든 답안이든 제대로 뽑아냈는데, 근데 제가 멋있다, 답안 진짜 멋있네 이렇게 느끼게 하려고 하다가 중간에 그래도 제동을 살짝 잡았어요. 왜냐면 멋있는 거는 또 너무 따라하기 힘들면 안 되잖아요. 의미가 없잖아요. 그래서 적당선에서 따라할 수 있으면서 멋있는 것들 있잖아요. 그것들을 되게 포인트를 많이 잡았어요. 그래서 아마 제가 100% 말하는데 올해 이제 여러분들 공부 준비하고 이제 26년 7월에 시험 보잖아요. 2차 시험 볼 텐데 그때 아마 갈릴 거예요. 뭐가 갈리냐면 사례집 상하를 다 본 친구랑 안 본 친구랑 나뉠 거예요. 여러분들은 보실 거니까 상관없는데 아무튼 그럴 거예요. 제 예측이다 이거. 그래서 보세요. 그 한경 변호사님도 사례 강의 때 말씀드렸는데 답안이 자꾸 진화를 해요. 왜냐면 당연히 핸드폰도 옛날에 무전기 같이 이제 생겼는데 핸드폰이 스마트폰 점점 진화를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답안도 진화하거든요. 1세대 떡답안이라고 하죠. 떡답안. 뭐죠? 일반론 쭉 쓰고 이제 뒤에서 설문의 해결 짠 한 다음에 세 줄 이렇게 하는 게 떡답안. 네. 근데 떡답안을 쓸 때도 있어요. 쟁점이 한 개고 전형적인 문학판 검사를 써야 된다 하면은 쟁점 한 개인데 문학판 검사 써야 되면 떡답안 쓰는 거죠. 네. 근데 그런 문제는 많지는 않아요. 네. 떡답안을 써야 되는 건 많지 않고, 그래서 원래 준특허 사례집은 사례형 답안 1세대였어요. 그래서 사실 사례형 답안 1세대, 네, 2세대까지 있는데 제가 정의를 한 거예요. 1세대는 공통점이 있어요. 사례형 답안이라는 게 문제를 푼티를 내는 것이거든요. 문제를 푼티를 내려면 목차를 쟁점 단위로 분석을 해야 돼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목차를 쟁점 단위로 분석을 하는데, 근데 1세대 답안은 기본서 목차를 최대한 그대로 활용을 합니다. 제가 이걸 채택을 했었죠. 동차들을 위해서. 근데 문제를 푼티를 더 강하게 내는 게 이제 2세대거든요. 요게 최근 수석, 특허 수석, 고득점 답안 다 해서 반영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참고하시면 되고, 근데 한편은 겁나요. 이렇게 말을 해놓고 나중에 별거 없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아무튼 그렇진 않아요. 네. 그 다음에 목차도 개선했고 내용도 더 쉽고 깔끔하게 변경을 했어요. 나중에 보시면 알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고득점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것도 알고 계셔야 돼요. 뭐냐면 이게 특허 고득점 방법이 아니라 시험에 전체적으로 접근해야죠.
과목이 3개잖아요. 민특상 3개인데 수석은 누가 하죠? 민특상 빈틈없이 전부 다 고득점이 뜨면 이제 수석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수석을 목표로 공부를 할 수는 있지만 현실적으로 시험장에서 한두 과목 박살 납니다. 그러니까 3과목 다 잘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한 과목만 잘하는데 그게 시험장에서 박살 나잖아요. 회생 불가해서 내년으로 이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득점의 기본은 3과목을 다 잘해야 합니다. 근데 3과목 다 잘하려면 특허를 잘해야 돼요. 네. 그 전에 민소를 잘해야 되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거 다 공통적인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풀잖아요. 그러면 2스텝이에요. 문제를 분석하고 답안을 작성합니다. 문제를 분석할 때 여기서 이제 승패가 갈리는 거예요. 잘 모르는 사람은 답안 작성에 승패를 가르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를 들어 30점짜리 36분 동안 접근을 하고 만약 푼다 하면은 내가 문제를 읽고 뭐 설문별을 분석하고 뭐 초안이라든지 답안 작성 논리라든지 결론 같은 거를 한 5분에서 10분 사이에 딱 뽑아낸단 말이에요. 그게 문제 분석이에요. 그걸 뽑아낸 다음에 답안 작성 들어간다면 그거 30분 정도 내가 쉬지 않고 손을 쓰겠죠. 근데 이때 이미 갈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 문제 분석을 잘하는 사람은 시작점에서 끝점까지 쫙 가는데 근데 문제 분석을 잘못하잖아요. 답안 작성 아무리 멋있게 해도 이상하게 가는 거예요. 의미가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거 진짜 꼭 고쳐야 돼요. 뭐냐면은 양보다 질입니다. 문제 분석이 제대로 안 끝났고 그 다음에 내 논리의 설정이 제대로 안 끝났는데 옆에서 쓰기 시작한다고 해서 쓴다 하면은 나 떨어지겠소랑 비슷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아무리 봐도 안 풀리는 건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건 내가 내 배운 지식으로 안 풀린다. 이건 내가 안 배운 사각지대 논점에서 하면 그건 어쩔 수 없이 답안 작성 시작해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문제 분석이 안 됐는데 분명히 내 지식 범위에서 풀리는 문제거든요. 내가 안 배운 거 없어요. 신규성, 진보성, 간접성 안 배운 게 없어요. 풀리는 문제인데 옆에서 쓰니까 빨리 하고 풀어야지 하면 그건 이제 1년 동안 공부를 한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 분석이 제일 중요합니다. 문제 분석 잘하려면은 2가지예요. 특허로 한정해서 말하면 이거 다른 것도 다 공통인데 특허 지식이 많아야 돼요. 그래야 이 사람이 뭘 말하려는지 알 수 있어요. 만약에 내가 아는 게 별로 없잖아요. 근데 특허에서 딱 3가지 알아요. 진보성이랑 균등론이랑 간접적 3가지 알면은 나머지 쟁점이 나왔을 때 문제 분석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게 많을수록 문제 분석의 정밀도가 올라가는 거예요. 네, 정확성으로. 그 다음에 2번째는 이거는 사실 거의 끝나 있는 상태죠. 이건 선천적 능력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변리사 시험 진입 전에 이미 독해력, 문해력이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똑같은 글을 분석하는데 똑같이 배운 사람이에요. 얘도 특허 지식이 한 70 정도 있고 A라는 사람도 그렇고 B라는 사람도 특허 지식이 70 정도 있어요. 근데 이 문제를 분석하고 걸리는 시간을 보니까 얘는 문제 분석하는데 10분 걸리는데 얘는 3분이면 문제 분석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차이를 모르더라고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건데 사람들이 몰라요. 자기가 글 읽는 속도가 느린지조차 모르고 목차 잡는 시간을 줄이고 막 여러 가지 이제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이 차이가 엄청 큽니다. 제가 옛날에 잘했던 게 하나가 뭐냐면 달리기 잘했었거든요. 근데 어렸을 때 달리기 잘하는데 뛰면은 학교에서 1등이었어요. 그냥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이제 키가 좀 작아서 느려졌어요. 상대적으로. 그래도 상위 10% 안에 들었는데 제가 초등학교, 중학교 때 했던 생각이 뭐냐면 달리기 할 때 다른 애들은 왜 열심히 안 달리지? 대충 달리지? 이런 생각이었어요. 속도 차이가 엄청납니다. 근데 그거 타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독해력, 문해력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문제풀이 분석 시간에 투자를 더 많이 해야 돼요. 남들이 똑똑하다?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 문해력, 독해력이 좋은 친구가 5분 안에 초안을 작성한다. 3분 안에 초안 작성. 그 말 듣고서 나도 그 안에 해야지 하는 거는 마치
기린이 그 나무에 따먹는 걸 옆에 이제 그 사슴이 나도 그거 같이 따먹겠다 이거랑 똑같거든요. 내가 사슴이다 하면 내가 내 방식대로 문제를 최대한 분석을 해서 답안 작성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가랭이 찢어지게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험장 가면 다 박살나죠. 문제 분석도 제대로 안 됐는데 맨날 답안 작성 양 늘리려고 그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이걸 인지를 하세요. 내가 그러니까 글 읽는 속도가 느린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글을 읽으면서 제가 예전에 한겨울별에서랑 차이를 알았는데 한겨울별에서는 문제 사실관계부터 있고 제가 설문부터 있거든요. 한겨울별에서는 사실관계부터 읽어도 설문 읽을 때 그 사실관계 안 까먹는데요. 그래서 나는 설문부터 읽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관계부터 읽으면 설문 읽을 때 사실관계가 기억이 안 나서 또 봐야 된다고 이렇게 말을 하니까 나는 그걸 안 까먹는데 한번 보면 머릿속에 다 정리가 된대요. 그래가지고 능력치 차이가 있었던 거구나. 네,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문제 읽을 때 머릿속에 사실관계가 타임테이블로 딱딱딱 정리되는 사람이 있고 아닌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최대한 그걸 보완하려고 어떻게 하죠? 문제 읽으면서 타임테이블 작성하든 표시, 주체, 시기 막 이런 거 객체 이런 거 나눠서 표시를 하잖아요. 최대한 노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노력을 해도 선천적 능력 차이가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불편한데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거예요. 네. 그래서 문제 분석이 승패를 가른다. 이걸 분명히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례 강의에서 사실 이걸 하는 거예요. 답안 작성 실제 안 하더라도 문제 분석을 하고 방향을 설정하고 여기까지 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답안 작성도 사실 특허 지식이 많을수록 유리해요. 네, 이거는 사실 답안 작성에서 똑같죠. 암기된 거 많을수록 사실 더 화려한 답안 작성이 가능하죠. 그 다음에 근데 여기서는 특허 지식이 많을수록 유리인데 여기는 특허 지식이 많을수록 유의해요. 이게 차이점이에요. 뭐냐면 특허 지식이 많은 사람들이 답안 작성할 때 아는 척 엄청 많이 합니다. 이거 뒤에서 말해요. 이거 강약 조절이랑 완급 조절 다 해야 되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는 척 좀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많이 아는 거 아는데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A부터 B, C 이렇게 세 가지만 아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A, B, C, D, E, F 되게 많은 내용을 아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A랑 B까지만 요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A랑 B까지만 쓰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이 사람이 아는 척, 잘 공부한 게 아깝다 이거 다 쓰잖아요. 그거는 제발 나 좀 떨어뜨려 주세요 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문제에서 요구하는 거 사안 해결에 활용하는지 이게 절대적 기준이죠. 네, 이걸 생각하셔야 되고 그러면은 이제 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나 공부 괜히 많이 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건 이제 전형적인 사후적 고찰이죠. 만약 문제가 C, D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D, E를 요구하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는 거죠. 그거 알면 애초에 그것만 공부하지. 이게 사후적 고찰인 거죠. 그러니까 공부는 다방면으로 해야 돼요. 어느 쟁점이 나올지 모르고 그 쟁점에 대해서 어느 정도 깊이로 물어볼지 몰라요. 다방면을 하는 건데 근데 문제에서 쉽게 나왔으면 쉽게 답만을 써야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걱정하는 게 뭐죠? 그러면 다 동차랑 답안이 똑같은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척 더 해야 이제 유리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이건 맨날 말하는데 이제 축구는 제가 축구 예를 많이 드는데 다른 거 설명할 게 없어요. 네. 그래서 축구는 이제 드리블, 패스, 슛 이거 말고도 이제 잡다한 스킬 같은 게 굉장히 많아요. 잡다한 스킬 같은 게 굉장히 많은데 근데 프리미어 출신의 A급 선수랑 이제 뭐 3부 리그, 4부 리그에 이제 동네에 뭐 그 조기 축구 선수랑 만약에 한다면 똑같은 드리블, 패스, 슛을 시켜도 부드러움이 달라요. 그러니까 자기가 답안에 이거 A, B를 쏜다고 해서 이 A, B를 쓰면 동시랑 차이 없다라고 느끼면 그 사람들은 뭐가 부족한 거냐면 문제풀이 실력이 부족한 거고 답안 작성 실력이 부족한 건데 똑같은 걸 쓰더라도 더 고급지게 표현할 줄 아셔야 돼요. 네. 근데 그걸 여러분들이 노력을 일부러 해야 되냐 하면은 일부러 안 해도 돼요. 아는 게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문제 필요한 것만 논리적으로 적는다. 이것만 딱 명제를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은 훨씬 좋은 답안이 나와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낭중지추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말이 길어져요. 낭중지추가 아무튼 속옷이 뾰족하면 주머니를 뚫고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거 가리려 해도 실력이 뚫고 나와요. 똑같은 패스를 하나 해도 그 패스만 보고서 얘가 고수인지 아닌지, 똑같은 패스인데 그 사람마다 그 클래스 차이가 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믿으시고 아는 척 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배점입니다. 답안 작성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점이고, 사례 강의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배점이에요. 배점보다 더 많은 걸 적으면은 다른 문제에 지장이 가서 전체적 손해가 발생하는 거고, 여기에 그 제일 많은 질문, 이거 써도 돼요? 저거 써도 돼요? 마음대로 하세요. 마음대로 하시는데, 마음대로 하시라는 말은 뭐냐면, 다른 중요한 거 다 쓰셨으면 우리 밸리스 시험에 감점은 많이 안 시킨대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점수는 주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항목별로 뭐 써져 있으면 이제 법정을 썼다, 뭐 1점, 판례 썼다, 뭐 2점. 물론 이렇게 정량적으로 하진 않겠지만, 그거 다 쓰고 나서 자기가 더 하고 싶은 말이 있다 하면은 이거 잘 쓰고 하시면 돼요. 대신에 이거 쓸 때 사안 해결에 활용하지 않을 건 쓰면 안 돼요. 그러니까 저한테 맨날 그러더라고요. 간접침해에서 뭐 카트리지 사건이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서 연마 패드 사건도 써도 돼요? 네, 쓰세요 하는데, 근데 사안 해결을 그거 어떻게 활용하실래요? 그러니까 딱 멈춰요. 그래서 왜 사안 해결 활용 안 하실 건데 왜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아는 게 있어서 더 쓰려고 했어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안 돼요. 사안 해결을 예를 들어 카트리지 사건이 나오더라도 연마 패드 판례를 쓸 수 있어요. 어떻게 쓰냐면, 연마 패드 사건에서 판시가 된 게 뭐냐면 공용성 관련해서 물건 생산의 의미랑 타용도 의미가 나갔단 말이에요. 그거를 카트리지 사건을 풀 때 자기가 적용을 해서 풀 거다 하면 적어도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연마 패드 사건을 왜요? 하는데 답을 못 한다 하면, 사안 해결 그거 어떻게 쓰실 건데요? 하면 답을 못 한다면 그거는 쓰면 안 돼요. 답안 읽으면서 이 사람이 이걸 왜 썼지? 라는 의문이 들잖아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일반론을 쓰면은 사안 해결을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된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강약 조절, 완급 조절, 이거는 이제 GS에서 맨날 말씀드리는 거죠. 강약 조절은 뭐죠? 쟁점이 여러 개일 때 어떤 걸 강하게 쓰고 어떤 걸 약하게 쓸지, 강약 조절. 그 다음에 완급 조절은 뭐죠? 하나의 쟁점 안에서 깊이를 얕게 쓸지 깊게 쓸지의 문제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신규성 문제가 나왔어요. 문제에서 공지기술이랑 동일하다라고 직접 제시가 돼 있어요. 신규성이 부정된다라고 쓰면 되는데, 거기다 갖다 대고 용의 실시 요건과 개시 요건에 대해 서술한다 하면서 이미 문제 동일하다고 나와 있는데, 선행기술이랑 특허발명이 동일하다 나와 있어요. 신규성 부정된다 하면 끝인데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더 깊이 알고 있다. 난 신규성 초고수다. 고유적 개시도 안다 하면서 그거 막 쓰는 거예요. 깊이 거기까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그걸 뭐라고 하죠? 말 안 할게요. 그 다음에 목차. 우리 답안에 작성하는 건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목차라고 볼 수 있는, 사례 강의 OT가 생각보다 좀 길어졌어요. 그 이유가 뭐죠? 여러분들이 예시 없이 설명하니까 이게 잘 와닿지 않나 봐요. 그래서 이게 사례 강의 들을 때 맨 처음에 너무 어렵다, 막 깨진다 하는데 제가 다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목차는 크게 두 종류예요. 대목차, 소목차가 있는데, 이거 나누는 기준이 어떻게 되죠? 대목차는 쟁점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목차는 조문 판례 사안이 보이게 쓰는 거예요. 왜 그런 거죠? 쟁점 단위로 끊어져 있다. 예를 들어 문제가 A 논점, B 논점, C 논점이다 하면은 대목차를 1번, 2번, 3번 해서 논점 단위로, 쟁점 단위로 끊는 거예요. 채점 기준표에 뭐 있죠? 그 문제를 풀 때 우리가 특허 법시험이니까 당연히 법조문 들어가 있겠고, 그 법조문 판례 해석 들어가 있겠고, 사안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목차에 뭐 하는 거죠? 조문 판례 사안 적는 거예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를 예상하죠. 이 문제 풀 때 필수 법조문이 29조 1, 2항이다. 42조 3항 1호다. 그 다음에
이제 뭐 효과가 뒷받침되는지 뭐 살펴야 된다면 42조 사항 1호라든지 뭐 아니면 또는 미완성 발명이라든지 이런 판례나 법조문들이 또 나와요. 그래서 채점 기준표에 뭐가 있을까? 이 사안을 해결할 때 내가 법조문, 판례 어떤 걸 꺼내야 되지? 이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소모차 이걸로 달죠? 채점을 편하게. 왜냐면 채점 기준표가 작성하는 방식이 있는데 보통 다 달라요. 다 다른데 공통점은 크게 하나가 있어요. 뭐냐면 거기에 들어가는 조문이나 판례나 사안포섭에 필요한 내용들이 항목별로 이렇게 점수가 부여되어 있어요. 뭐 조문 1점, 판례 2점, 사안포섭 할 때 갑의 특허 가능성 1점, 을의 특허 가능성 1점, 병의 특허 가능성 1점 이런 식으로 점수가 부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대목차는 쟁점 단위, 소목차는 뭐 29조 1항 또는 실질적 동일성 판례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간접침해, 뭐 생산의 해석 이런 식으로 해서 그 판례가 직감되게, 그러니까 그 라벨 있죠, 라벨. 그러니까 판례를 전체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해서 그것만 보고서 특정이 되도록 목차를 잘 다시면 돼요. 그래서 조문 판례 사안을 항상 소목차로 넣어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것만 잘해도 고득점 쳐져요. 네, 목차만 잘해도 고득점 터집니다. 그 다음에 사안은 어떻게 작성하는 거죠? 사안은 내가 고수다 이걸 보여야 되잖아요. 고수다 이걸 보여야 되는데 특히 판례형 문제일 때 이걸 되게 많이 써요. 뭐 창작 문제일 때도 많이 쓰는데 판례가 사안 포섭하는 흐름이 있거든요. 뒤에서 이거 예시로 이따 또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써야지 고득점이 나오는, 딱 보자마자 이렇게 쓰면 고득점이 나올 수밖에 없겠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네, 그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에 제가 여러 가지 말을 했잖아요. 네. 그쵸? 제가 예시를 이제 26개를 뽑았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사례 강의 상을 듣잖아요. 네, 사례집 상을 나갈 건데, 그러면 사례집 상에서 제가 목차를 뽑으면 여러분들 기억에 남으니까 예단이 생길 수 있죠. 그래서 제가 사례집 하에서 목차를 몇 개 뽑아왔어요. 그래서 목차를 뽑으면서 목차가 이렇게 잡히는 게 당연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야 돼요. 보세요. 제가 26개 예시 중에 몇 개씩 이제 설명드릴게요. 그러니까 다 26개 다 보여드리면 여러분들 한 번에 초고수가 돼서 안 되고 5개씩 뭐 이렇게 좀 나눠서 보여드릴게요. 네. 그래서 공지 예외인데 쟁점 추출 목차라고 해요. 그 다음에 논리 흐름을 봐주셔야 돼요. 공지 예외 문제예요. 사례집 하에 있는 건데 문제는 알 필요 없어요. 왜 그렇죠? 문제는 출제자가 알고 있으니까 답안만 보고서 이 문제 잘 풀었네 이걸 보여줘야 돼요. 그러면 첫 번째로 공지 여부 적극, 공지 예외 인정 가부 적극, 결론 등록 가능. 이게 사실 대목차로서 게임이 끝난 거예요. 그 다음에 공지 예외가 주논점이다 하면은 공지 예외 쪽에 일반론을 잘 써줘야 됩니다. 왜냐면 얘가 공지가 되었어도 공지 예외 때문에 등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법조문이 공지 여부는 선결 논점의 지위예요. 선결 논점의 지위이기 때문에 여기에 다양한 내용을 넣기보다는 얘는 최대한 필요한 내용들 위주로 넣어주면 되고, 여기 법조문 들어가는 거예요. 법조문 30조가 무조건 채점 기준표에 있습니다. 그럼 소목차 중 하나는 30조가 무조건 있어야 돼요. 네. 그 다음에 공지 여부가 문제마다 다른데 제가 쟁점 추출 목차라고 했죠. 출원 전에 어떤 행위가 2개가 있어요. 이게 공지되었는지 이게 공지가 되었는지 이거 2번 판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시제품 배포로 공지 여부, 무단 공개로 공지 여부. 그래서 이거 배치할 때 어떻게 했죠? 소극, 저극. 네. 소극을 먼저 배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답안이 읽을 때 이제 긴장감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제품을 배포했어요. 근데 시제품 배포할 때 그 사람들한테 비밀 유지 의무를 부과했어요. 그러면은 공지가 소극으로 가겠죠. 판례 적을 때도 비밀 유지 의무 판례를 이렇게 목차로 현출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무단 공개로 공지 여부. 그러니까 내가 시제품을 줄 때 분명히 이거 다른 사람한테 알려주지 마 했는데 얘가 이거를 인터넷에 무단으로 공개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뭐 들어가야죠? 비밀 유지 의무 위반 판례 들어가고 그 시점부터 공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공지 여부를 칠 때 2스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행위가 2개니까 지금 이거를 각각
판례사안, 판례사안 이렇게 넣는 거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공지가 인정이 됐잖아요. 그럼 무단 공개는 뭐죠? 의사에 반한 공지죠. 그래서 의사에 반한 공지 여부를 목차에서 찍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의사에 반한 공지인 경우에 절차가 중요합니다. 뭐죠? 절차는 신규성, 진보성이 문제가 될 때 의사에 반한 것임을 주장 입증하면 된다.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 사람은 그걸 등록이 가능하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차만 보고서 쟁점들이 보여야 되고, 그 다음에 여기 필수 법조문이랑 이제 써야 되는 내용들이 보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 하면서 늘어요. 다음 목차 보여드릴게요. 복수 공지 예외. 네, 이것도 쟁점 추출 목차인데 논리 흐름을 보세요. 이게 주 쟁점이 공지 예외긴 해요. 공지 예외인데 여기서 복수 공지 여부를 목차로 찍어주는. 앞에는 목차가 뭐였죠? 앞에 공지가 하나밖에 안 된 거잖아요. 얘는 하나는 소유, 하나는 적용이고, 얘는 단일 공지예요. 근데 단일 공지일 때 공지 여부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목차만으로 우리가 이 쟁점을 정확하게 짚었다라는 걸 보여주려면 복수 공지 여부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기자한테 어떤 발명 설명해줬고 그게 뉴스에 소개가 되었다 해서 복수 공지다. 이거를 잡아주는 거죠. 목차만으로 채점자가 읽었을 때 안에 내용 안 보더라도 곧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공지 예외 인정 가부를 그 다음 스텝으로 넣어준 다음에 여기 적극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의사에 의한 공지인지 이거 첫 번째로 찍어줘야 돼요. 왜 그렇죠? 복수의 공지일 때 쟁점이 되는 이유는 뭐냐면 보통 등록 후에 문제가 돼요. 내가 이 중에 하나에 대해서만 공지에 주장을 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나머지 공지가 등록 후에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공지의 효력이 확장되는지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 절차 때문이에요. 의사에 의한 공지인 경우 절차가 어떻게 되죠? 출원 시의 절차를 밟든 등록 전까지 보완을 완료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내용이 들어가는 거죠. 이 내용이 들어간 다음에 복수의 공지 판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최초 공지에 대해 밟으면 나머지 공지 확장이 된다. 이거 써주고 등록 가능. 이런 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공지 예외일 때는 공지 여부가 들어가는 거고 단일 공지냐 복수 공지냐에 따라서 목차 형태 달라지고 그 다음에 공지 예외 주장 관련해서는 절차를 써야 되는 경우가 문제에서 거의 필수적입니다. 그래서 그거 절차를 쓸 때는 의사에 의한 것인지 의사에 반한 것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그걸 먼저 쳐주면서 이렇게 들어간다. 네. 그래서 이거 나중에 뒤에서 사례집 파에서 더 자세히 배워요. 그리고 여기에 저한테 이제 또 질문하실 수 있죠. 여기 30조가 왜 안 써져 있냐? 30조가. 그건 제가 이 문제를 해서 설명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설문 3-2라서 설문 3-1에서 30조를 이미 썼어요. 그래서 거기서 법조문 썼으니까 굳이 안 쓰는 거다.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보세요. 공지 예외와 자유기술. 이거 뭐죠? A급 논점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공지 예외 주장을 해서 등록을 받았는데 제3자가 그걸로 자유기술의 항변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잖아요. 근데 안 되는 거를 누가 모를까요? 그게 문제죠. 그러니까 이게 비보에서 원래 중요 대법원 판례가 있었는데 그 탑10이었고 특허에서 확인이 돼서 이제 A급으로 떴잖아요. 그러면 이걸 보여줄 때도 여러분은 내공을 보여줄 수 있는 목차를 써야죠. 근데 내공을 보여줄 때 쉽게 보여줄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 일단 논점 이거는 필수적 목차는 아니에요. 필수적 목차는 아니고 뭐가 문제된다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 다음에 첫 번째로 공지 여부를 찍어줘야 돼요. 근데 여기 2스텝 들어간 거 보세요. 이거 보자면 교수님들 웁니다. 특허 요건 판단 시 공지의 인정 가부, 적극. 그 다음에 자유기술 판단 시 공지의 인정 가부, 적극.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이걸 적는 순간 이 판례가 왜 나왔는지 배경이 한 방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허 요건 판단할 때는 30조 1항에서 당해 특허 발명의 신규성, 진보성 판단 시에 공시되지 않은 것을 본다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때는 다툼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30조 1항의 문헌상 뭐가 문제가 되는 거죠? 자유기술 판단할 때도 공시 예를 인정할 수 있냐? 그게 문제가 되잖아요. 그 내용을 여기 써야죠. 그러면은
이제 결론에서 어떻게 된다 이렇게 나가요. 그러면 이거 보더라도 선결 논점을 잡았죠. 선결 논점을 잡았고 그다음에 논리 흐름 보면은 이 논의의 흐름이 목차로서 곧바로 나갑니다. 나가고 강약 조절 보면은 강약 조절은 당연히 4번에 걸려야죠. 이 판례 두꺼운 게 있으니까. 네, 그래서 여기를 문제점 판례 검토 사안에서 강약 조절 맞춰줘야죠. 그래서 이걸 언제 하냐 하면은 초안 작성할 때 하는 거예요. 네, 초안 작성할 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이 목차를 뽑잖아요. 공지 예외가 논점이면은 공지 여부를 뽑고 공지 예외 여부를 뽑잖아요. 근데 특허 요건 판단지 공지 예외 여부, 자유기술 판단지 공지 예외 여부 뽑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걸 뽑을 수 있는 사람 누구냐 하면은 이 목차를 준비한 사람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있죠. 뭐죠? 분명히 26년 2차 시험 끝나고 나서는 이 사례집 상하를 받냐 안 받냐가 굉장한 차이를 만들어낼 거예요. 왜냐면 제가 그 고수가 쓴 것처럼 보이게 구성을 해놨고 다만 답안 작성 난이도 올리지 않는 선에서만 그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아무튼 참조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제 질의응답 같은 게 있는데 제가 OT가 사례 강의가 좀 길어요. 질의응답. 글씨랑 분량. 네, 글씨랑 분량. 이거는 사실 의미 없어요. 그러니까 글씨는 이쁠수록 좋다. 분량은 많을수록 좋다. 라는 건데 근데 두 개가 반비례 관계잖아요. 네. 네, 반비례 관계인데 제가 그냥 통계적인 것만 말씀드릴게요. 통계적인 거. 제가 다른 과목은 잘 모르겠고 특허 고득점자들 뭐 특허 수석 뭐 그냥 수석 뭐 다 해서 매번 답안을 이렇게 받아요. 답안을 받는데 그러니까 올해 기준으로 특허 고득점이라면 55점 이상자들 특허 고득점이라 할 수 있었어요. 그 사람들 답안 받아보니까 70%가 글씨 이쁘고 분량 많이 나옵니다. 30%는 글씨 개발 세발인데 알아볼 수 있는 정도. 분량도 20페이지 뭐 이 정도 딱 지켜서 한 사람들이 30%예요. 그래서 사실 선천성이잖아요. 자기가 여기 들어간다 하면 축복받았다 생각을 하시고 여기 안 들어간다 하시면은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글씨가 조금 덜 이쁘든 양이 적더라도 고득점 나오는 사람들이 계속 있으니까 달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왜 제가 이거 통계적인 걸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 자꾸 주변 사례 하나하나씩만 가지고 그걸 일반화를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제가 55점 이상자들을 사실 매년 하고 있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작년, 재작년 계속 하고 있었는데 이게 통계적으로 거의 일치해요. 70% 정도는 글씨 잘 쓰고 분량 많은 사람들이 보통 고득점 많이 나와요. 불편한 진실이에요. 사실 이게 옳다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현실이다. 근데 30% 정도는 글씨 안 예쁘고 분량 적어도 나오는 사람, 우리는 만약에 자기가 좀 슬프다 하면 여기에 꼭 들어갈 생각하셔야 돼요. 네. 그 다음에 사안에서 사안 포섭할 때 소목차 분설 이거 필요하냐 하는데 저는 꼭 필요하냐 하면 X인데 하면 좋냐 하면 O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 가장 간단한 것도 그죠? 신규성 판단할 때 29조 1항 법조문 적고 뭐 동일성 판단 방법 판례 적고 사안 포섭하는데 누구는 뭐가 어쩌고 해서 뭐 신규성 있다 없다 이렇게 적었는데 누구는 출원 발명 확정, 선행 발명 확정, 대비 관련해서 구성의 차이, 효과의 차이가 미세한지 여부, 소결, 결론 이렇게 찍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누가 고득점이에요? 이 사람이 고득점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꼭 필요하냐 하면 X. 그냥 떡답안처럼 작성을 해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거랑 비교해서 대조해서 보면 이게 확실히 점수가 더 잘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보는 사람이 다를 거예요. 그 다음에 항목별 득점 유무. 이거 맨날 나오죠. 해마다 이거 쓰면 점수 몇 점이죠? 뭐 저거 안 쓰면 몇 점까지죠? 막 이거 하잖아요. 제 생각할 때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의미가 없다라는 게 이거 좀 일반화를 할까봐 조심스럽긴 한데 제가 올해 특허 답안 분석하고 사실 매년 분석하는데 많이 쓸수록 좋긴 좋아요. 많이 쓸수록 좋긴 좋은데
여러 내용을 막 담을수록 좋죠, 답안에. 근데 뭐를 썼고 안 썼고, 예를 들어 올해 뭐 공유물 분할 청구를 썼고 안 썼고, 뭐 발명자 정정을 썼고 안 썼고, 그 다음에 뭐 이제 허가 등에 따른 그 제품설, 뭐 학설을 썼든 안 썼든, 그 다음에 뭐 그 설문 1번에서 방법 발명 청구항에 대해서 침해 판단 하든 안 하든, 이거 있잖아요. 이게 제가 답안을 여러 개를 다 봤는데 규칙성이 없어요. 어떤 사람은 그걸 썼는데도 점수가 낮은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써서 엄청 초득점한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게 항목별로 어떤 걸 적고 안 적고에 따라서 득점 차이가 1점, 2점 이렇게 발생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뭐냐면 준원점이랑 답이에요. 네, 준원점이랑 답인데, 답은 정해져 있는 경우도 있고 오픈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만약 답이 정해져 있다면 그 답을 잘 맞춰줘야 되겠죠. 여기서 이제 답안 작성할 때 사람들이 제일 많이 물어보는 게 뭐죠? 판례랑 사안만 뚱뚱하게 적어주면 되는 거 아닌가요? 학설, 판례, 검토 사안 이렇게 적어주는 게 좀 더 좋은 거 아닌가요?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데, 제가 그것도 다 요번에 까서 봤는데 어떻게 쓰든 다 고득점자는 나오더라고요. 제가 사실 저득점자 답안은 받아보진 않아서 잘 몰라요. 근데 고득점자 답안을 막 30개, 40개 봤잖아요. 이렇게 쓰는 사람도 고득점이 있고 이렇게 쓰는 사람도 고득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더 좋다? 이게 더 좋다? 그거는 1인을 가지고 뭐 주변에 몇 명을 가지고 할 수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달라지냐라고 단정은 할 수는 없어요. 그럼 전체적으로 중요한 게 뭐냐 하면은 준원점에 답을 맞췄다면 이 형태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사실 제가 옛날에 이창훈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거랑 비슷하긴 한데, 자기가 이거 가지고 배점을 채울 수 있다면 이거 가지고만으로도 배점을 채울 수 있는 거고, 이거 가지고 자기가 판례 뭐 뚱뚱하게 못 쓴다 하거나 배점이 너무 커서 다른 내용을 채워줘야지만 배점이 찰 수 있다 하면 검토라든지 이런 걸 만들어서 또 채워줄 수도 있는 거고, 약간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준원점 답 잘 들어갔으면 이렇게 쓰는 게 좋은지 저렇게 쓰는 게 좋은지는 제일 중요한 건 이게 해마다 다릅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는데, 어떤 해에는 간접침해에서 독립사 종속사 쓰면은 점수가 막 2점, 3점 차이가 날 때도 있어요. 규칙성 있게. 근데 어떤 해 때는 간접침해 독립사 종속사 써도 점수 차이가 1점도 발생하지 않을 때도 있어요. 해마다 다릅니다. 왜 그러죠? 채점자가 달라지고. 네. 그러니까 이게 산인공에서 채점 기준을 통일적으로 마련을 해놓으면 좋은데, 산인공에서 이거 통일적으로 기준을 마련해놨나요? 안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달라지고 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져요. 근데 보편적으로 보면은 이 형식상 차이보다는 그 준원점을 그 배점에 맞는 정도 두껍게 쓰면은 어떤 방식으로 채우든 그게 득점 차이로 연결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네. 올해는 좀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가 현실적으로 채택할 수 있는 건 뭐죠? 학설이랑 검토는 배점이 작잖아요. 날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배점이 크잖아요. 그때 적는 거예요. 그래서 학설 검토는 배점 보시고 결정하시면 사실 제일 심플해요. 근데 이게 사실 문제 풀 때 이렇게 결정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외우고는 있으세요. 이 문제가 시험장에서 5점으로 나올지 12점으로 나올지 14점으로 나올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그 나중에 뒤에서 또 보여드릴 거예요. 이게 같은 문제인데 문제 스타일만 달라지고 배점이 달라지면 목차가 또 달라집니다. 그러면 너무 양이 많은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빈출 논점 위주로 하세요. 나머지는 최신 판례. 네. 그러니까 모든 논점의 학설 검토를 다 외우려고 하니까 어렵죠. 빈출 논점들 위주로 해서 먼저 걔네가 외워지면은 나머지는 시간이 있으면 외우고 안 외워지면 이제 제끼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저배점일 때 이것도 질문 많죠. 문제가 2점이에요. 2점인데 사안 포섭은 무조건 해야 된다는 걸 알아요, 사람들이. 근데 그 위에 조문을 적을지 판례를 적을지. 그래서 우리가 특허 법 시험이니까 일단 판례도 법의 해석 아닙니까?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법을 적어야죠. 이런 사람도 있고, 그 법조문을 교수가 아는지 모르는지 물어보려고 낸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낸 판례를 적어야 된다. 이런 분들이 또 있어요. 이거 학설 대립이 있는 부분인데 배점 작을 때는 저는 개인적으로 판례 적는 게
일반적으로는 좀 더 나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그 문제를 출제한 이유가 아마 법조문 보려고 출제한 건 아니에요. 네. 그 법조문 해석한 뭐 실질적 동일성 판례가 있으면 그거 사실 알고 있는지 보려고 출제한 거겠죠. 그래서 접배점일 때는 조문보단 판례다. 그 다음에 플러스 알파. 플러스 알파는 안 적어도 된다, 뭐 적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거 사실 뭐죠? 이것도 배점 문제죠. 배점 크면 어떤 거라도 더 추가적으로 적어야 되는 거. 배점 작으면 중요한 것도 날리면서 안 적을 줄도 알아야 되는 거죠. 결국 배점 문제인데, 근데 플러스 알파가 두 종류인 건 알고 있어야 돼요. 플러스 알파가 두 종류인데, 선결 논점의 연결고리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고, 보론이라는 플러스 알파가 있어요. 보론은 뭐냐면, 설문 해결할 때 논리적으로 쓰이지 않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권리범위학위 심판에서 심결이 나왔을 때 침해소송 법원을 구속하는지 하면은 보론에 뭐 적을 수 있죠? 권리범위학위 심판 폐지론, 뭐 강화론, 뭐 이런 거 적을 수 있단 말이에요. 배점이 12점이다 하면 적겠죠. 왜냐면 양을 채워야 되니까. 근데 배점이 7점이다 하면 그건 설문 해결할 때 사실 필요 없잖아요. 입법론이니까. 네. 그래서 이 보론은 웬만하면은 잘 안 적는 거예요. 그리고 보론을 적을 때는 목차를 보론이라고 하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네. 나중에 이건 이제 문제 풀면서 또 알려드리죠. 그 다음에 선결 논점이나 연결고리는 적으면 좋아요. 네. 얘네 또 플러스 알파의 성질을 갖고, 얘네도 준논점 아닐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준논점은 공지 예외인데, 그래서 공지된 거를 치고 들어간단 말이에요. 공지된 거를. 근데 얘네들은 치면은 채점 기준표에 있을 확률도 높고, 채점 기준표에 없었다 하더라도 인상이 되게 좋아져요. 그래서 얘네들은 적어줘야 되는 애들이에요. 대신에 강하게 적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플러스 알파는 두 종류가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네. 그 다음에 항목별 분량. 이것도 말 되게 많더라고요. 항목별 분량은 뭐냐면, 내가 목차를 하나 적었으면 안에 내용을 막 적잖아요. 뭐 신규성 의의취지하면 뭐 공개 대가임박, 이제 출원전 공지기수량 뭐 동일하면 안 되고 막 하면서 내용을 적는데, 그거를 한 줄로 적으면 되는지, 두 줄로 적어야 되는지, 세 줄로 적어야 되는지, 뭐 이거 사람들이 토론하더라고요. 그래서 의미가 없습니다. 배점을 보세요. 배점을 보시고 준논점을 보세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를 들어 고유적 개시가 쟁점이에요. 신규성 문제인데 고유적 개시가 논점이다 하면 신규성 의의취지는 한 줄로 치고 끝내는 게 맞아요. 왜냐면 그 신규성 의의취지 보려고 그 문제 냈겠어요? 교수님이? 교유적 개시 법리를 누가 더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걸 보려고 문제 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때는 얘를 의의취지를 한 줄로 적든 생략을 하셔도 될 수도 있어요. 배점에 따라서. 근데 문제를 푸는데 그냥 선행기술이랑 뭐 출원 발명이랑 동일하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근데 배점이 막 10점이에요. 할 말이 없단 말이에요. 그럼 신규성 의의취지도 두껍게 적어주고, 동일성 판단 방법도 괜히 두껍게 적어주고, 시각주의, 단일의 원칙 하면서 막 다 적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걸 미리 결정해 놓는 게 아니라 문제 보고서 문제 준논점이다 하면은 준논점을 두껍게 적는 거고, 근데 준논점이 마땅히 없는데 배점이 크다 하면 의의취지, 판단 방법, 판례가 판시한 취지 해가지고 양을 늘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형식적 요소의 의의취지 이런 것들은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하죠? 의의취지는 사실 답안 채점 기준표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제가 교수님 채점 기준표 최대한 많이 수집해서 보는데 의의취지는 채점 기준표에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어요. 방어적인 방법은 뭐죠? 이거는 형식적으로 저는 한두 줄 그냥 치고 넘어가는 거예요. 네, 사실 동차하면 여기 의의취지에 목매는 경우가 많거든요. 또는 네, 민소라든지 의의취지가 중요한 경우가 있는데 특허에서는 의의취지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그냥 요식행위다. 네, 할 말 없으면 쓸 수 있고 뭐 생략하려면 생략해도 되고 약간 그런 위치예요. 그 다음에 결론. 이 결론은 분설해주는 게 좋은 것 같다라는 게 요즘에 다수설이에요. 그래서 잘 써주시고, 그 다음에 이거 대립이 있는 거 뭐죠? 문제의 소재.
문제 소재, I인데, 네. 아무튼 문제 소재 이거 적어야 되네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내가 볼 때 이걸 물어보는 거다. 그래서 이게 대립이 있는 거다. 이걸 적어줘야 되나요? 제가 이거 고득점 답안 최근에 그 통계적으로 보니까 문서 안 적은 쪽이 더 많아요. 네, 문서 안 적은 쪽이 더 많고요. 문서 적으신 분들도 있긴 있어요. 근데 안 적은 쪽이 더 많다. 그래서 제가 그것도 있었어요. 뭐냐면 왜 고득점이라고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제가 문제 소재를 그래도 특별하게 좀 잘 적어준 게 고득점 요인이래요. 그래서 다른 고득점자들 비슷한 점수들 불러놓는다면 왜 고득점이라 생각하세요? 문제 소재 혹시 썼어요? 하니까 다 안 썼대요. 근데 이 사람 문제 소재 쓴 사람보다 점수가 다 높아요. 그러니까 문제 소재 때문에 점수가 높은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문제 소재 안 써도 점수가 높은 경우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이거는 제가 답안 그 수집 범위 내에서는 그렇다라고 말씀드려요. 그 다음에 목차 길이. 목차 길이가 이게 길어도 되냐, 뭐 2줄 넘어가도 되냐 이것도 있거든요. 근데 제 개인적 생각인데 목차 길이는 넘어가도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작년 수석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GS에서 목차 길이 2줄 가면은 줄이라고 하는데, 근데 만약에 불가피하게 길어지잖아요. 그때는 2줄 이렇게 적는 거예요. 근데 좀 그건 안 예쁘죠. 뭐냐면 한 줄 적은 다음에 여기 2글자 남고 막 이런 건 안 예쁜데, 목차가 모모가 모모해서 모모인지 여부 뭐 이런 식으로 적었어요. 근데 한 줄 반이다 하면은 한 줄 반로 뭐 적어도 상관없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거는 사실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필속 차이인 것 같아요. 필속이 낮은 사람들은 사실 목차를 최대한 짧게 적으려고 노력을 하시는 것 같고, 그 다음에 필속이 빠르신 분들은 뭐 길게 적어 자기가 좀 멋지게 뽐내고 싶은 거예요. 뽐내셔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거 가지고 점수 차이가 발생하냐? 아,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목차는 내가 이 쟁점 간의 연결이라든지 이런 걸 좀 잘 보여주고 싶다. 어필하는 것 뿐이지 그거 가지고 곧바로 득점 유무로 뭐 1점 올라가고 1점 깎이고 뭐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거 말고도 많을 텐데, 네. 이거 말고도 엄청 많아요. 10분 쉬었다가 이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